한때는 정말 모두가 알던 유통공룡 홈플러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몰락의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시장의 최강자 중 하나가 순식간에 생존을 걱정하는 신세가 됐을까요? 홈플러스의 거대한 몰락 뒤에 숨겨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409억 원. 이게 2014년, 그러니까 불과 10여 년 전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입니다. 정말 잘 나갔죠? 당시엔 그야말로 적수가 없다고 할 정도의 힘과 성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세상에. 마이너스 2,602억 원, 2022년 영업 손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따라가 볼 극적인 추락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먼저 지금 홈플러스가 어떤 상황인지 벼랑 끝에선 거인의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엔 찬란했던 황금기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다 어떻게 첫 번째 균열이 생겼는지, 그리고 사모펀드의 위험한 도박이 모든 걸 어떻게 바꿨는지 알아볼 겁니다. 라이벌과는 운명이 어떻게 갈렸는지, 마지막으로 생존을 위한 위험한 베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벼랑 끝에 선 거인의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을 좀 극적으로 가정해서 만약 이대로 간다면 마주할 수도 있는 미래. 바로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그 가상의 날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법정 관리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회사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빚을 못 갚겠으니까 법원에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한때는 업계 2위, 아무도 넘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회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건 시장에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죠. 다들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이제 시간을 좀 뒤로 돌려볼까요? 이 거대한 기업이 어떻게 탄생했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혁신으로 가득했던 황금기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홈플러스의 황금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냥 물건만 파는 마트가 아니었어요. 이승환 회장이란 분이 가치 경영을 내세우면서 마트 안에 문화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엄마가 장볼 동안 아이들은 거기서 수업 듣고 온 가족이 주말에 나들이 가는 곳이 됐어요. 이렇게 고객들을 삶 속으로 파고들면서 정말 강력한 팬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경쟁사였던 홈에버까지 인수하면서 2위 자리를 완전히 굳혔죠. 심지어 세계 최초로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서 QR코드로 장보는 가상 스토어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당시 홈플러스가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순간에도 사실 제국의 기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었어요. 두 가지 아주 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 저 멀리 영국 본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모기업인 테스코에서 엄청난 규모의 회계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 자회사 중에 가장 실적이 좋았던 한국의 홈플러스가 그룹 전체를 살릴 현금 인출계 신세가 된 겁니다. 회사를 팔기 직전에 무려 1조 6천억 원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액의 배당금을 쑥 빼가버렸어요. 그 결과 홈플러스는 미래에 투자할 총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필이면 경쟁사들이 온라인 물류에 조단위를 쏟아붓던 바로 그 골든타임의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홈플러스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게 회사를 매각한 거죠. MBK가 쓴 방식이 LBO, 우리말로는 차임 매수라는 건데요. 이게 좀 복잡한데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제가 여러분의 집을 사는데 돈은 여러분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출 이자는 이제부터 집주인이 된 여러분이 갚으라고 하는 거죠. 황당하죠?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려고 빌린 4조 3천억 원의 빚을 인수가 끝난 홈플러스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겁니다. 새 주인을 맞자마자 회사가 거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은 꼴이죠.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으려고 꺼내든 카드가 바로 매각 후 재임대라는 겁니다. 이것도 비유하자면 빚 갚으려고 내 집을 팔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월세 내고 사는 거예요. 홈플러스의 가장 큰 자산이 뭐였겠어요? 전국 목 좋은 곳에 있던 매장 건물이잖아요. 그걸 다 팔아치우고 이제는 세입자가 돼서 매년 엄청난 임대료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의 빚은 좀 줄었을지 몰라도 매년 수천억 원이라는 고정비가 발목을 잡는 더 무거운 족쇄를 차게 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2,400억 넘게 흑자를 내던 회사가 마이너스 2,600억 적자 수렁에 빠졌고요. 자기 건물을 가진 알짜 자산가에서 월세 내는 세입자가 됐고 신용 등급은 거의 투기 등급 직전까지 떨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융기법이라는 게 어떻게 멀쩡한 회사의 허리를 완전히 부러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자, 그럼 홈플러스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이마트와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일단 경영 철학 자체가 180도 달랐어요. 이마트는 오너가 있으니까 당장 좀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자 이런 장기적인 관점이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홈플러스의 주인인 사모펀드는 어떨까요? 이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내서 빠져나가야 하는 게 숙명입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거창한 투자보다는 당장 빚 갚고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드는 이런 단기적인 생존 전략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경영 스타일의 차이가 온라인 시장 경쟁에서 그야말로 승패를 갈랐습니다. 이마트가 SSG닷컴에 수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새벽 배송을 위한 거대 물류센터를 짓고 심지어 G마켓까지 인수하면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 때 홈플러스는 뭘 했을까요? 빚 갚느라 돈이 없으니까 그냥 기존 매장에서 직원들이 카트에 물건 담아서 배달해주는 마트 직송 서비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게임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완전히 벼랑 끝까지 몰린 홈플러스. 생존을 위해서 정말 새롭고 어찌 보면 아주 급진적인 계획을 내놓게 됩니다. 법원에 제출한 회생 계획의 핵심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알짜 사업부인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팔아서 급한 불을 끄겠다. 둘째, 외부에서 3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수혈받겠다. 그리고 셋째, 돈 안 되는 점포 41개를 정리해서 비용을 확 줄이겠다. 한마디로 군살을 쫙 빼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시한 새로운 비전이 흥미롭습니다. 예전처럼 전국구 거인이 되는 걸 포기하고 이제 동네 게릴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고객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핵심 매장들을 각 지역의 아주 빠른 배송 허브, 그러니까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로 바꿔서 그 동네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초지역화, 동네 전략을 들고 나왔을까요? 바로 이 데이터 때문입니다. 보시면 홈플러스 온라인 매출의 무려 86%가 신선식품이에요. 다른 건 경쟁이 안 되는데 동네마트 기반의 신선식품 배송만큼은 아직 강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생존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딱 반반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익스프레스가 제값에 잘 팔려야 하고 경쟁사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텐데 그걸 막아내야 하고 이 모든 퍼즐을 완벽하게 딱딱 맞아떨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이 새로운 전략이 지난 10년 동안 회사를 짓눌러 왔던 그 엄청난 빚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홈플러스의 운명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